자, 오늘 할 내용은요,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심신의학, 제가 만든 용어로는 마음의학에 대한 이제 정리라고 해야 되나요? 예, 총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저희 책 EFT로 낫지 않는 통증은 없다. 예, 314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할 주제는 제목은 몸에서 마음으로 20년의 여행, 몸에서 마음으로 20년의 여행이라는 주제로 제가 심신의학을 이해하고 깨닫고 심신의학을 이해하고 깨닫고 만들게 된 과정을, 그리고 심신의학에 대한 또 못다한 이야기들을 이번 주에 오늘 말씀드릴까 합니다. 몸에서 마음으로 20년의 여행. 제가 이제 지금까지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 요거 몇 시간 다 들어도 몇 시간은 되진 않죠. 그리고 이 말씀드린 내용을 이 책으로 쓰고 하는데도, 책 쓰는데도 몇 달 걸리진 않았습니다. 몇 달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제가 이런 내용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방송할 수 있을 정도로 경험을 쌓고 진실을 깨닫는 데는 20년이란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저는 의학에 입문한 지 한 20년이 되어서야 겨우 질병과 치료의 원리를 깨닫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그 중에 한 15년 정도는 답을 찾느라고 방황하고 좌절하는 기간이었습니다. 15년 동안 방황하고 좌절했으니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대부분의 의료인들이 과거의 저처럼 병 앞에서 무기력감과 좌절감을 느낀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 지금도 많은 분들은 그럴 겁니다. 환자분들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그 15년의 세월은 저도 몰랐지만 이 마음의학을 준비하고 만들어내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마음의학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할까 합니다. 쭉 저번 주에 제가 치료 사례 한 3주에 걸쳐서 마음의학의 치료 사례들 말씀드렸는데 엄청나서 못 믿겠다는 분도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마음으로, 화건으로, EFT로 정말 어떤 병이든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겠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정말 100% 모든 병 다 고쳤냐? 이런 질문이 나올 겁니다. 당연한 의문입니다. 당연히 이에 대한 저의 대답은 아니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이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냐?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나는 실패했지만 실패하지 않았다. 이게 제 대답입니다. 실패했지만 실패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그동안 마음의학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난치병을 치료해왔고, 그 중에는 당연히 낫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마음의학의 실패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마음의학의 진리성을, 마음의학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들이었습니다. 제가 치료하지 못한 환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치료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의학에서 치료의 주체는 환자 자신이며 의사는 치료의 안내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상담에서 환자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치료에 있어서 환자의 책임이 50%이며 의사의 책임도 50%입니다. 서로의 50%가 합쳐져야 치료가 됩니다. 자, 그런데 많은 환자들이 병을 만든 것도 나요, 고칠 수 있는 것도 나라는 이 전제를 거부하고 그저 편하게 의사가 다 고쳐주기만을 바랍니다. 한때 디스크 수술을 받았지만 부작용이 생겨서 허리와 다리뿐만 아니라 온몸이 아프게 된 20대 초반의 여대생이 찾아왔습니다. 이 여대생은 온통 의사에 대한 원망과 갈수록 더 나빠질 것만 같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고, 심지어는 허리가 아파가지고 앉지도 못해서
누워서 지내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여대생에게 마음과 몸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마음을 바꾸면 치료가 될 거라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듣고 나서 이제 이 여대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은 필요 없어요. 그냥 약이나 침 같은 걸로 다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연히 치료는 뭐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고, 그냥 뭐 그러면 나는 치료할 수 없으니 다른 곳으로 가라고 보냈죠. 이게 이제 몇 년 지났는데 이 여대생 허리가 그럼 나았을까? 아마 안 나았을 겁니다. 아니면 다른 병으로 바뀌었거나. 보통 이렇게 되면 안 낫거든요. 자, 이런 게 안 낫는 경우입니다. 이게 안 낫는 이유. 두 번째, 마음이 병을 만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와 관련된 아주 극적인 사례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언젠가 키는 170cm인데 체중 겨우 30kg이 조금 넘는 50대 남성이 병원 응급실에 있다가 구급차에 실려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정황을 들으니 밥만 먹으면 사정을 들어보니까 밥만 먹으면 위가 쪼그라든다는 생각에 시달려서 몇 달 동안 밥을 못 먹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체중이 심각하게 감소하고 저혈당 쇼크가 와서 입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내 몸은 양약을 못 받아들인다 이런 생각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간단한 링겔 포도당 같은 링겔만 맞아도 간 수치가 1000 이상으로 올라 버려서 영양제 링겔마저 중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도 병원에서 음식도 못 먹고 링겔도 못 맞으니까 이거 완전 죽어가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링겔은 포도당이니까 병원에서는 아무리 검사를 해봐도 음식을 못 먹을 이유도 없고 간이 나빠질 이유도 없는데 몸은 계속 나빠지니까 이제 황당하죠, 병원 측에서는. 그건 당연히 검사해도 안 나오죠. 환자 자신이 나는 밥을 못 먹는다, 양약 먹으면 죽는다, 양약 먹으면 난 끝장이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 이런 환자의 부정적인 상상이 만든 병을 기계가 어떻게 찾아내겠습니까? 원인이 마음에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다 통찰하고서 마음이 몸의 병을 만든 사례와 자료들을 쭉 보여주면서 이분을 설득을 했죠. 한참 설득했는데 이분이 듣고 나서는 답변이 고작 이랬습니다. 물론 마음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다고만 볼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결국 이분은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려서 지금 죽어가는 순간인데도 자신의 고집을 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가끔씩 저는 이분 생각이 납니다. 그분 아직 살아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때 정말 그 멀쩡한 사람이 휠체어에 실려서 왔어요. 응급실에 있다가 걸을 수가 없어가지고 키 170인 남자가 지금 30kg 나가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분이 지금 살아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종종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분은 또 더 지금 기억나는 이유는 자신의 목숨이 이렇게 지금 위독한데도 자신의 고집을 꺾으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거죠. 마음 한 번만 살짝 바꾸면 당장 나올 수 있는데 그걸 안 바꿔서 죽어가고 있더라 이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종종 많아요. 자, 이렇게 마음이 병을 만든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 경우에 당연히 치료가 안 되죠. 세 번째, 무의식의 상처를 회피하는 겁니다. 마음의학의 특징상 환자는 병을 만든 무의식의 상처를 인식하고 치유하는 작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환자들은 치료를 원하면서도 정작 병의 원인이 되는 무의식의 상처를 인식하고 치유하기를 거부합니다. 언젠가 양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으로 50대 후반의 한 여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절뚝거리지 않고는 걷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1년 전에 관절경 수술을 2번이나 받았는데 통증은 여전했습니다. 주 1회씩 총 4번 정도 상담했는데 처음 한 2번 정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분도 상담도 잘하고 얘기도 잘하고 해서 이제 다리도 확확 좋아져서 이제 성큼성큼 걸어도 될 정도였습니다. 이제는. 처음에는 무릎이 아파서 잘 걷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다 세 번째 상담에서 고비에 부닥쳤습니다.
이분이 30년 넘게 가정폭력을 행사해온 남편과 몇 년 전에 이혼한 상태였는데, 무릎에 가서 하다 보니까 남편과 관련된 사건들이 이제 자꾸 떠올랐죠. 근데 이걸 자꾸 회피하려고 한 겁니다. 생각이 싫다 이거죠. 남편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다 이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상담에서 무릎이 여전히 아프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에 대한 기억을 지워야지 이게 다 낫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남편 얘기를 더 이상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치료가 되다가 말았죠. 그분도 오지도 않았고. 자, 이런 거. 결국 내 무의식 상처를 외면하면은 치료가 안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끈기와 인내심이 부족하면 치료가 안 됩니다. EFT와 화근은 어떤 치료법보다도 효과가 탁월하고 빠르지만, 그렇다고 모든 병이 몇 해 안에 또는 한 달 안에 낫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주당 1, 2회씩 20회, 30회씩, 그러면 뭐 몇 달, 1년씩 걸리는 분도 있죠. 이런 상당한 시간의 상담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특히 과거의 상처가 많을수록, 그리고 그 상처가 어린 시절에 남겨진 것일수록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마음의 상처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도 많습니다. 엄마가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보니까 뱃속에 있던 태아 시절부터 불안과 공포에 벌벌 떨었고, 태어난 후에도 불안한 가정 환경과 부모의 폭언, 폭행에 시달렸다면, 그런 부정적 감정들은 반드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성격의 일부가 되어서 만성질환이 됩니다. 인간의 성격은 이제 8세 이전에 형성되는데, 비정상적인 감정들, 불안, 공포, 걱정 같은 비정상적 감정에 너무 일찍 오래 노출되면 이게 마치 본성인 것처럼 성격의 바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정상과 비정상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EFT와 화근을 통해서 본성을 다시 드러내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의심하고 못 견디는 사람들은 결국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태교와 편안한 가정 환경은 평생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째, 의사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겁니다. 크고 오래된 병일수록 의사와 환자의 협동은 필수입니다. 그럼에도 의사를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막연한 마음으로 치료를 받아다니는 만성병 환자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계속 흔들리고 중간에 떨어져 나갑니다. 어느 날 저한테 한 30대 남성이 강박증과 극심한 두통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하면은 뒷목과 머리의 통증이 쥐가 나듯이 일어나고, 사고가 마비되어서 몇 년째 직장도 못 다니는 상태였습니다. 이분을 한 16회 정도 상담했는데, 일주일에 1회씩이니까 1, 2회씩이니까 넉 달 정도 했겠네요. 서너 달 정도. 그 중에 한 처음 8회 정도는 증상의 변화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증상의 변화가 거의 없었는데, 그래도 꾸준히 저를 믿고 따라와 주어서 결국 증상이 모두 마지막에 다 사라졌습니다. 왜 저를 믿었냐? 이분은 저의 책을 다 읽고 감동받은 애독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를 완전히 신뢰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과 저의 협동심이 이런 최대의 치료 효과를 만들어낸 거죠. 마지막에 이분이 저한테 치료 잘해줘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히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당신을 치료할 수 있게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히려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무의식의 사고 체계가 붕괴되어 있다. 요게 이제 또 치료 안 되는 이유인데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인 물은 썩듯이 고립된 정신도 썩습니다. 저는 출퇴근길에 지하철역의 노숙자들을 한 몇 년 동안 관찰해 보았습니다. 관찰해봤는데, 처음에 노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멀쩡해요. 근데 몇 달 지나면 점차 정신 이상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허공에다가 말을 하고 초점 없는 눈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횡설수설하고 이럽니다. 몇 달 지나면. 왜 이렇게 되느냐? 아무런 대화가 없이 혼자 고립되다 보니까 무의식의 사고 체계가 이제 붕괴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EFT와 확언이 통할까요? 예, 당연히 안 통하죠. 왜냐하면 뭐 생각과 감정이 완전히 뭐 무너져 버렸는데 정상적인 사고 시스템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이게 통하겠습니까? 예, 이런 사람들은 먼저 인간관계부터 재건하고 정상적인 사고 체계를 다시 무의식 속에 구축해야 됩니다. 예. 만성병 환자들 중에도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무의식은 이들만큼이나 붕괴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뭐 교육 수준이 낮고 외톨이로 지낸 노인들, 여기저기 아픈 노인들을 얘기해보면 뭐 말이 안 통해요. 예. 사실과 의견이 사실, 의견, 기억, 뭐 환상, 상상이 막 뒤섞여 가지고 뭐 예.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스스로 대화와 인간관계를 거부하고 고립을 자초하는데 이런 분들은 먼저 인간관계를 통해서 정상적인 사고 체계를 복원한 다음에 화관과 EFT 정해야 됩니다. 물론 이분들이 뭐 EFT 하면 아예 효과 없는 건 아닌데 뭐 정상적인 사고 체계가 아니다 보니까 되다 안 되다 뭐 이렇게 되겠죠. 엎치락뒤치락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또 EFT 받아들이고 그러지도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째, 영양 부족 및 과로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에 마모약 또는 EFT로 효과가 안 납니다. 마음이 몸을 운영하긴 하지만 몸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들, 즉 영양이 부족할 때는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뭐 단적인 예를 들어서 탈수로 열이 나고 갈증이 심한 사람이 있다면 EFT나 화건보다는 그저 물 한 잔을 마시게 하면 됩니다. 또한 몸은 잠자는 시간 이외에도 적절한 휴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럼에도 일은 일대로 다 하면서 EFT만으로 치료를 끝내려는 과욕을 부리다 건강도 일도 다 잃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저는 뭐 빨리 나와서 일해야 돼요 이렇게 성화를 부리는 환자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일이 아니라 몸부터 챙기세요. 빨리빨리가 사람 잡아요. 아파서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몸보다 일을 챙기는 사람은 결코 나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상이 실패했지만 실패하지 않은 사례들입니다. 뭐 역설적으로 저는 이런 실패를 통해서 마음의학이 가장 확실한 치료법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불치병은 낫지 않는 병이 아니라 마음의학을 받아들이지 않는 병이라는 것을 더욱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병이 안 낫는 마음의학으로 안 되는 이유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첫 번째, 치료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책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결국 병은 내가 만들었고 내가 고칠 수 있다. 이걸 인식하지 못할 때 당연히 치료가 안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마음이 병을 만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 당연히 치료 안 됩니다. 세 번째, 무의식의 상처를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 당연히 마음의학으로 치료가 안 됩니다. 마음의학으로 치료 안 되면 그냥 치료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끈기와 인내심이 부족한 경우. 병을 고치는 데는 꾸준함과 인내심이 필요한데 그게 부족하면 당연히 안 낫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의사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경우. 병을 고치려면 병을 고치는 것은 결국 환자와 의사의 협동 작업이거든요. 의사와 손발이 안 맞으면 당연히 병 안 낫습니다. 그러니까 의사한테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믿지도 않는 의사에게 건성으로 치료받는 것은 치료가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무의식의 사고 체계가 붕괴되어 있는 경우에 마음의학으로 치료가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게 100% 혼자 고립되어서 그렇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과 섞이고 대화하면서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만들어서 일단 그렇게 하면은 만들어서 정상적인 사고 체계를 어느 정도 복원을 한 다음에 이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영양 부족 및 과로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 영양 부족은 영양 공급을 해야 되고요. 과로 상태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양과 휴식, 요거는 모든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근데 상담하다 보면은 몸이 이 지경인데 계속 빨리 나와서 일을 해야 된다느니 돈을 벌어야 된다느니 빨리 뭐 해야 된다 이런 분들 많거든요. 당연히
빨리 나아야 된다고 이제 마음이 쫓기는데 어떻게 치료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빨리빨리가 사람 잡아요. 예,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빨리빨리 하다가 빨리빨리 갑니다. 실제로. 저도 성격이 급해가지고 엄청 급한데 또 고향이 부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성격도 급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는데 하여튼 느긋한 마음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성격 너무 급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몸에서 마음으로 20년의 여행이라는 주제로 마음의학이 듣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EFT가 듣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사실 이 7가지 원인들은 마음의학이 듣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 치료해도 안 낫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안 낫는 경우가 뭐냐? 왜 치료해도 안 낫냐? 바로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병이든 안 낫습니다. 그래서 이걸 뒤집으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병이든 나을 수 있는 마음가짐은 뭐냐? 첫 번째, 치료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책임을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병을 만들었고 내 병은 내가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 첫 번째. 안 낫는 원인을 뒤집으면 낫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낫는 방법을 다시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마음이 병을 만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세 번째, 무의식의 상처를 인식하고 직면하고 푸는 겁니다. 네 번째, 끈기와 인내심을 갖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 병을 고치는 것이든 공부를 하는 것이든 끈기와 인내심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다섯 번째, 치료를 맡겼으면 의사를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무의식의 사고 체계를 복원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인간관계를 정상적으로 하면 복원이 됩니다. 친구도 만나고 가족들과 같이 지내고 하면 저절로 이건 됩니다. 고립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의식의 사고 체계는 고립돼서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잘 먹고, 그 다음에 충분히 잘 쉬고, 영양과 휴식,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한꺼번에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자기 책임. 두 번째, 마음이 병을 만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세 번째, 무의식의 상처를 인식하고 푸는 것. 네 번째, 끈기와 인내심을 가지는 것. 다섯 번째, 의사를 믿는 것. 여섯 번째, 무의식의 사고 체계를 복원하는 것. 정상적인 인간관계로 무의식의 사고 체계를 복원하는 것.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고 충분히 잘 쉬는 것. 영양과 휴식. 요 일곱 번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붙이자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내가 많이 아플 때 흔들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가족들이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면은 훨씬 병이 잘 낫습니다. 실제로 가족이 있는 사람과 가족이 없는 사람이 같은 병에 걸렸을 때 가족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잘 낫습니다. 심지어 이런 통계를 본 적도 있습니다. 담배가 몸에 해롭다고 하잖아요. 근데 담배 피는 기혼 남성이 담배 안 피는 독신 남성보다 오래 산다는 통계를 본 적도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고독이 담배보다 독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간의 우애와 사랑, 이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상으로 제가 마음의학을 20년 동안 연구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마음의학을 이해하고 만들게 된 과정을 설명드렸고, 마음의학이 안 듣는 이유를 설명드렸고, 반대로 뒤집어서 어떤 병이든 나을 수 있는 마음가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얘기는 결국 건강법이고 장수법입니다. 건강법을 잘 실천하는 것이 병에서 낫는 길이기도 하고 병을 예방하는 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7가지 잘 이해하고 실천하시면 병 걸린 분은 잘 낫고 병에 안 걸린 분들은 계속 건강히 사시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